이제 중요한 거는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증진시킨다. 이게 일종의 시민정신일 수 있어요. 자, 사회는 우리가 계층이라고 하는 게 있게 마련이에요. 저소득층, 중요층, 상류층. 그리고 아무래도 사회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경제적인 조건, 이것이 다 평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아이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어떤 아이는 참 정상화이고 좋은 가정에서 자라면 잘 자랄 수 있지만 부모님이 잘 봐주시지 않고, 그 다음에 능력 개발을 많이 하지 않고 방임된 상태로 있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공부를 잘해. 우리 부모님은 되게 좋아.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부모님들한테 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독일 아이들은 서로 도와야 될 거 있잖아. 이걸 많이 도와줘. 모르는 거는 좀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다 행복한 학생으로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요. 근데 독일은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클래스가 한번 만들어지면 바꾸지를 않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대로 가셔요. 20명이 한 클래스고 학생들도 4년을 같이 다니니까 굉장히 친해요. 얘네 집 부모님이 뭐 하는지, 직업이 뭔지, 얘네 여동생은 뭐 하는지, 누나는 뭐 하는지 그걸 다 알아요. 4년 동안. 그래서 독일은 초등학교가 4년입니다. 4년제인데 5학년 때 상급학교 진학을 갈 때 우리처럼 시험을 보지 않고 담임 교사의 추천으로 상급학교를 갑니다. 물론 이제 상급학교를 갈 때 이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마이스터가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40% 정도가 직업학교 같은데 이런 데를 가는데 거기를 갈 것인지는 학부모, 교사, 학생 이렇게 3자가 상담을 하기도 하지만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다 인문계 가지 않아요. 저도 이제 그런 학생을 봤는데 이 집이 7대째 양봉업자예요. 그래서 우리 그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우리 아이는 양봉업을 이어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가 인문계 고등학교 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얘가 양봉 마스터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성적이 상관없이 그 레알슐레라고 하는 실습을 중심으로 하는 그 학교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이 학교가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인문계, 레알슐레. 그 다음에는 좀 성적, 학교 다니는 건 너무너무 지겹지만 독일 국민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없이 10년을 다녀요. 의무교육제도가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가는 학교 이렇게 좀 성적으로 나눠지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은 굉장히 실습 중심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더라고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사실은 인문계 고등학교, 중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이 글로된 글씨를 보고 이게 무엇인가 관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글자를 보고 이 관념으로 이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이론으로 배우는 게. 그래서 그 하프트슐레라고 하는 이 학교는 주로 아이들 현장 견학, 실습, 그래서 체험식 교육 방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다문화 가정의 아이야. 우리 친구가 쟤네 엄마가 베트남이래.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한글을 발음을 이상하게 해. 그러면은 아이들도 그 발음을 많이 고쳐준대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제가 2아이를 길렀는데 나중에 이제 그 독일 어머니를 만났더니 네 아이의 독일어를 내가 얼마나 많이 고쳐줬는지 아느냐. 발음을 이상하게 하거나 발음을 잘 못하거나 이상하게 읽을 때 자기가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쳐줬다. 근데 그런 활동이 교실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쟤네 엄마는 베트남이야라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잘 못하는 한국 발음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쳐주고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걔가 뭐가 될지 몰라요. 그 인간은 다 누구나 성장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성공하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야, 네가 중학교 다닐 때 늘 다른 애들이 나를
놀렸을 때 네가 나 한글 가르치고 국어 가르쳐주고 산수 가르쳐주고 정말 너는 내 평생 친구야.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형제 자매가 없잖아요. 집에 하나밖에 없는데 친구를 잘 새겨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어려운 일 있을 때 친구한테 도움을 받지. 누구한테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디다가 도움을 청할 거예요. 그 친구들 여러분들 많이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좋은 친구가 돼주셔야 돼요. 자, 그러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학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독일에서도 언어 교육 되게 중요해요. 언어, 자국어, 영어, 그 다음에 문학, 음악, 미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인으로서 민주사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식, 지리, 뭐 역사, 자연과학, 수학 이런 것들이 일반 독일 교육의 교육과정을 구성한다고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독일 교육의 특징은 이런 것 같아요. 민주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헌법을 준수하며 엄격한 훈육을 통해서 민주시민의 역할을 수행해내는 시민을 양성한다. 독일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훈육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요. 실내에서 절대 떠들면 안 돼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는 아이들을 밖으로 다 운동장으로 내보내요. 특히나 초등학교 1학년이 40분, 45분 동안 떠들지 않고 그 수업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이 되면은 아이들을 밖으로 다 내보내요. 방에 있으면 안 돼요. 교실문 잠가버리기 때문에 방에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큰 소리로 떠들게.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그 쉬는 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집으로 교실로 들어와서는 떠들면 안 돼. 입 다물어야 돼. 그거 상당히 많이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숙제, 이거 숙제 안 해오는 거는 엄청나게 선생님들이 야단을 많이 칩니다.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되는 의무예요. 매일매일 숙제가 매일매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키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헌법을 준수하는 거, 그 다음 민주시민의 역할을 수행해내는 거. 민주시민의 역할이 그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는 거. 아까 독일 사람들 굉장히 검소하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되게 검소해요. 뭐 한 예로 저는 제가 이제 학교를 갈 때 늘 이 집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고무장갑을 끼고 항상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이 집에 도우미인가 보다. 가사 도우미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 부인이셨어요. 근데 아까 환경보호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는 물 부족 국가잖아요. 물 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각 가정에서는 빗물을 받아 써요. 여러분들 빗물 받아 쓰는 집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한 거예요. 독일은 2, 3일에 한 번씩 비가 오는데 빗소리가 우리는 나는데 빗소리가 안 나서 늘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가면 항상 비가 오는 거예요. 그 집에 다시 돌아왔는데 왜 여기는 빗소리가 안 나지? 이 집을 지을 때 그 처녀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 홈통을 달아가지고 하나로 그거를 빗물을 모아가지고 슈퍼마켓에 가면은 1톤짜리 큰 플라스틱 통을 팔아요. 거기다가 물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정원에 물을 주든가 걸레를 빨거나 먹지 않는 호들에 물을 쓸 때는 그 빗물을 다 써야 돼요.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누구나. 그래서 수돗물을 절약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검소해요. 재활용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주부들도 이런 거 있어요. 내가 그 물병 같은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냥 그 한번 먹고 버리는 병이 있고, 물을 먹고 다음에 시장에 갈 때 챙겨서 그 병값을 받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귀찮기는 하지만 중류 계층들은 다 그 재활용이 되는 병에 들어있는 물 있잖아요. 되게 그거를 사 먹어요. 그리고 그 병을 그냥 버리는 그거를 사서 먹으면 저 사람은 환경의식이 없는 사람. 그래서 되게 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아카데미커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그런 데도 있어요. 아주 잘 사는 슈퍼마켓에 가면은 내가 시장을 갈 때 우유통을 가지고 가야 돼. 1리터짜리 병을.
그래서 거기 가면은 자기가 집에서 가져온 병을 놓고 버튼을 누르면 1리터 우유가 쫙 나와요. 그런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내가 지금 불편하지만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애플 주스. 그러니까 시장에 가려면 통을 몇 개를 챙기는 거예요. 그건 준유충들이 해요. 대학을 나온 아카데미커들이. 그 주스통을 닦아가지고 가지고 가서 그것도 놓으면 또 1리터 애플 주스를 누르면 탁 나오고 오렌지 주스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게 있는 슈퍼마켓이 장사가 잘 돼요. 그거는. 그냥 한 번 먹고 버리는 물만 파는 데는 장사가 잘 안 돼요. 왜? 그럼 민주 시민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저소득층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는 그것도 그렇지만 그 일회용 접시나 종이컵 우리나라는 슈퍼에서 너무 쌉니다. 굉장히 비싸요. 종이컵 2개 사면은 그냥 컵을 하나 살 정도로 비싸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학교를 다닐 때는 다 이 커피 잔 컵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학교에 가도 자기가 집에서 가지고 온 커피잔을 놓고 이렇게 누르면은 컵이 안 나와요. 아주 독일 대학은 컵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커피를 마시려면은 가지고 다니거나 그것도 싫으면은 집에서 커피를 마법병에다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 시민이 되려고 하는 거, 환경보호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거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 절대로 일회용 종이나 컵을 가져올 수 없게 돼 있어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요. 자, 그래서 이 훈육이 굉장히 민주 시민이 되는 것을 많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요. 자, 초등학교 입학식은 여기는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책가방을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는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 삼각형 하나씩 쭉 갖고 온 거 보여요? 삼각형 통. 자, 보이십니까? 자, 책가방 앞에 꼭 갖고 오게 되고요. 뒤에 삼각형 물통에 뭐를 가지고 오냐면은 케이크나 무슨 사탕, 캔디, 과자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자, 왜냐하면 유치원을 졸업을 하고 학교를 간다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에게 엄청난 전환이라고 보는 거죠. 말하지 않고 이제는 선생님 말만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쉬는 시간에 과자가 먹고 싶거나 이러면은 자기가 갖다 놓은 데는 자기 거를 이제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재밌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배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이나 어떤 무기력감이 들지 않게 저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것도 왼쪽에 있는 것도 첫날 입학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저기는 초등학교는 항상 저렇게 동그랗게 앉혀요. 그래서 소외되는 아이가 없이 그 원안에 아이들을 다 오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반에 한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누가 있냐면 아까 학생이 교원 임용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독일은 대학을 이제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치고 1차 시험을 본 다음에 1차 국가고시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2년 동안 교생 실습을 해야 돼요. 그 교생 실습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거의 하나씩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보조교사가 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이 학교, 저 학교 다양한 곳에서 실습을 하면서 다양한 데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얘는 선생님이 될 수가 있겠다 하면은 2차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2년 인턴을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으로 하기에는 자질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2차 시험을 응시를 할 수가 없게 해서 충분한 교사로서의 능력을 검증을 받는 거죠. 이거는 4개 학교를 다녀야 돼요. 6개월씩 4개 학교에서 반드시 교생실습을 하고 교장 선생님, 다양한 동료로부터 다양한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보조교사가 충분히 있고 이날 자기 이름은 누군지 어디에 사는지 이야기를 하도록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언어교육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학생들을 이렇게 주입식 교육으로 앉혀놓지를 않고 이렇게 세미나식으로 아이들을 한 반에 20명인데 이렇게 앉혀놓고 딱 또
여자끼리도 안 치고 뭐 남학생끼리도 안 치고. 그래서 막 주입식 교육을 한다라기보다는 학습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 그래서 독일 아이들, 독일도 마찬가지야. 저출산이기 때문에 집에 아이가 하나나 둘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아픈 거를 숨기고 학교에 간다 그래요. 왜? 애들하고 가서 놀으려고.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집에 아무도 없어. 엄마 아버지 다 일하러 갔지 집에 아무도 없는데 집에 있어야 되니까 아픈 거를 숨기고 학교에 이렇게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 환경교육을 상당히 많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일회용 종이컵 이런 거 다 웬만한 집에서는 사지도 않아요. 워낙 비싸요. 그 종이컵 이런 것들이. 그래서 독일은 이 맥도날드가 장사가 잘 되지를 않아요. 안 사 먹어요. 거기는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맥도날드가 별로 없어요. 잘 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보면은 이 태임 교사가 그 3학년 초등학교 2학년을 가르치고 선생님이 정년퇴직을 하셨는데요. 반에서 이제 그 학부모들이 돈을 조금씩 걷어갖고 선생님에게 책을 한 권을 선물을 했어요. 책 한 권. 그런데 이거는 모두가 같이 한 거거든요. 저는 저거도 보고 좀 놀라긴 했는데 책에다가 20개 노끈을 다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 20아이가 저거를 다 들고 책 한 권을 들고 이거는 우리 모두가 선생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퇴임을 축하하면서. 그런 거 안 좋은 거 반장이 우리가 다 같이 돈을 내서 반장이 갖다 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 다 같이 했다라고 하는 거. 나도 선생님이 퇴임하는데 책을 사는데 나도 힘을 보탰다고 하는 거. 공동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걸 어려서부터 소외되는 아이가 없는 교육 있잖아요. 이 교육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초등학교의 목적은 주체적인 존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아이가 어떻게 살지 나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리고 부모님들은 독립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부모는 너무 헌신적이에요. 너무 많은 걸 해줘요. 그래서 애들이 의존적이에요. 내가 못하면 엄마가 이거 하고 수행평가도 엄마가 하고 내일까지 해야 되니까 엄마가 해주고 아버지가 해주고. 근데 거기는 내버려 두더라고요. 주체적인 존재가 되도록 자율성을 길러주고. 근데 우리나라랑 다른 거는 2학년 1학기부터 벌써 부모와 사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건 부모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1학기부터 그 체험학습을 가더라고요. 2박 3일 애들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가는데요. 학교에서는 부모가 아이에게 절대로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을 잘 안전하게 돌볼 테니까 우리를 믿고 절대로 전화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그 준비물 같은 거에 첫 번째는 그거더라고요. 항상 내가 좋아하는 책을 항상 가져와요. 책. 그다음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그 잠잘 때 안고 자는 인형 있잖아요. 잠옷.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져오고. 그 다음에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교사.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거를 갈 때 그 학부모 대표가 2-3명이 같이 따라가요. 그 20명의 아이들을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좀 따라가고.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물론 공부하는 능력, 인지적인 능력을 배워야 되지만 사회성 이건 굉장히 많이 중요시해요. 그래서 왕따가 되는 아이가 없게 모두가 하나가 되는 반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들을 아주 많이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애가 싸우면 어떻게 해요? 그래? 어머니가 다다닥 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아이를 찾아가서 따귀를 때리는 어머니도 있고. 여기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고. 지금 친구랑 싸웠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 하도록 해야 돼. 그럼 어머니가 알려줄 수는 있겠죠. 사실은 아이들은 싸우면서 같이 자라요. 친구끼리도 싸우기도 하고 또 싸워서 더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근데 어려서부터 그런 거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어머니가 이렇게
능력을 그 아이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많이 가르쳐줘요. 자, 의사소통 능력 이런 거 중요하고요. 자, 5학년이 되면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됩니다. 인문계 고등 중학교를 가거나 레알슐레를 가거나 하프트슐레를 가거나 이런데 독일 저희가 있던 곳에서는 제일 1외국어 선택권이 있었어요. 우리는 무조건 다 영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유럽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엄마는 독일 사람이지만 아버지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러면 얘는 제1외국어를 뭐로 배우고 싶겠어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는 프랑스어로 배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일 언어 선택권이 여기는 보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우리 아버지가 영국 사람이면 당연히 뭐 영어를 배우거나 뭐 이러겠죠. 그래서 이 제1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요. 무조건 제2외국어는 또 당연히 선택권이 있죠. 그래서 이 학년보다는 제1외국어를 선택한 아이들끼리 배우고 제2외국어를 선택한 아이들끼리 배우고 그래서 다른 학년하고도 같이 수업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5학년 이후에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교육이 있느냐 그런 얘기 하셨는데 독일은 사교육이 없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데 나는 우리 애를 많이 가르치고 싶어. 우리 애가 보니까 진짜 똘똘해.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너무 좋아해. 아니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나는 제3 외국어도 배웠으면 좋겠어. 왜? 어렸을 때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독일에는 5학년부터는 학교에서 제3의 언어를 지원을 하거든요. 이거는 하고 싶은 아이들만 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 아이. 그래서 되게 독일 아이들도 5학년부터 중국어 한문 많이 배워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걸 할 수가 있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이 선택 교과를 할 때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아이들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자, 여기에는 제3 외국어로 벌써 뭐를 가르치냐 하면은 중국어, 라틴어.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독일이 이제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발달하게 되는 기점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터교가 기독교 교도이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이 의무화돼 있어요. 누구나 다 불교 신자이든 카톨릭이든 다 이 루터교 그거를 배워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배워야 되지만 5학년이 되면 이때부터는 안 배워도 돼요. 안 배우고 싶은 사람은 철학 과목을 들으시면 돼요. 예,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되게 뭐 우리 아이를 목사로 기르고 싶다 아니면 우리 아이를 종교인으로 기르고 싶다 하는 집들은 그리스어나 히라버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학생들도 그 히브리어 이런 것들도 배우기도 해요.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그런데 그거를 각 학교가 그 다양한 언어를 어떻게 가르쳐요? 선생님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교통이 제일 편한 모든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도시의 그 중앙에 있는 학교에서 수요일 오후에는 수업이 없어요. 독일에 이제 전체 학교가. 그러면은 수요일 오후에 이 학교에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 아이들이 그 학교로 와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초급, 중급, 고급, 그리스어도 배우고 히라버도 배우고 다양한 제3 언어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거는 여기는 이제 대학과의 그 산업협동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대학에 교수님들이 와서 그리스어를 가르쳐주게 돼. 꼭 고등학교 교사가 아니어도 그리스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가르칠 수 있게 됐어요. 교사 자격증 없어도 가르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과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제 10년 의무 교육이 지났어요. 국가가 정한 그것이 지나면 11년부터는 의무 교육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심화로 배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물리나 화학을 전공하겠다 하면은 수학을 집중적으로 배워요. 수학. 그 다음에 나는 인문계를 가겠다 하면은 독일어나 영어나 외국어를 심화해서 배울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처럼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 없어요. 선생님이 자는 거 가만히 놔두지도 않으세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배우는데 잠을 안 자죠.
자, 우리나라는 근데 고등학교에 이 학생 교과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자기가 재미도 없는 과목을 배우다 보니까 이 참 공교육을 살리는 우리가 방법을 지금 새롭게 배워야 나가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자, 우리나라보다 고등학교가 1년 길어요. 그래서 대학은 3년 만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에는 주입식 수업뿐만이 아니라 전교생이 함께하는 프로젝트 수업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이집트 문화 같은 거를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나라는 이집트 문화도 책으로 배우고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고등학교가 7학년부터 13학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애들이 도서실에 가가지고 자, 7학년은 되게 자, 이집트의 대표적인 게 미이라. 그러면 아이들을 미이라를 만들고 뭐 이런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학년이나 이 졸업학기에 되는 아이들은 이집트 문화는 어떤 것이었는가 거의 연구를 해가지고서는 자기 주도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학술대회 발표하고, 일주일 동안 이집트 문화에서 배울 때는 선생님도 이집트 복장을 하고 오셔야 돼요. 아이들 다 이집트 옷을 입고 와야 되니까 상징. 뭐 이 저기 가발을 쓰고 머리를 이렇게 이집트 사람처럼 하고 오거나, 이집트 사람처럼 또 이 어머니들이 옷을 만들어 주기도 해요. 이집트 사람은 이런 옷을 입었을 거야. 그래서 이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거죠. 표현해보고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은 어머니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뭘 먹었을까 또 연구해갖고, 아, 이집트의 빵은 밀가루하고 소금이 들어있었대. 그러면 그걸 반죽을 해갖고 아이들과 같이 이집트식으로 빵을 구워서 빵을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뭐 살아있는 문화를 전달한다거나 할까요? 모든 수업은 교과서나 교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